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 트라젠타 PM 김인철입니다. 오늘 트라젠타 발매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버추얼 서울이라는 플랫폼과 함께 줌에서 동시에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에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Q&A에 남겨주시면 두 강의가 모두 끝난 이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작에 앞서 좌정을 맡아주실 이우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재 교수님께서는 울산대학교에서 박사까지 마치시고 현재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겸 당뇨병 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우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이우재입니다. 오늘 심포지움 제목이 트라젠타 410인데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라젠타가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게 이제 2012년이고 올해가 10년째가 되는 해라서 10년을 좀 축하하고 지금까지 트라젠타가 우리 임상 현장에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쓰여왔고 또 앞으로 향후 10년간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또 사용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훌륭하신 두 분의 연사를 모시고 두 개의 강의를 진행하겠는데요. 특별히 저도 사실 당뇨병 관련된 강의에서 우리 신장내과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또 신장내과 전문가 선생님을 같이 초청해서 선생님의 소중한 경험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선생님은 고대 안암병원의 김남은 선생님 되시겠고요. 김남은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수련 받으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김남은 교수님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당뇨병학회, 내분비학회, 비만학회를 포함한 다양한 학회에서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남은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해 주실 제목은 The Simplicity that Linagliptin has brought to Type 2 Diabetes Care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김남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리나글립틴의 에피커시, 그 다음에 세이프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10년 동안의 어떤 축적된 임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주년이 됐다는 말을 듣고 조금 놀랐었는데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은 제가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디피프 이니비터가 막 많이 나오는 시점이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그런 강의를 듣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더 각별한 그런 클래스의 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디피프 이니비터는 처음에 나왔을 때 가장 이제 센세이셔널 했던 것은 이제 저혈당 위험이 낮았다는 것이겠죠. 저혈당 위험이 낮으면서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설포닌 유리아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사실 이 디피프 이니비터가 등장한 이후에 저혈당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피프 이니비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디피프 이니비터를 시작으로 해서 카디오베스쿨러 아웃컴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카디오베스쿨러 아웃컴 트라이얼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뉴트럴한 결과들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물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첫 출발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트라젠타도 물론 그런 아웃컴 트라이얼들이 있었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발매된 게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꼭 이제 10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트라젠타 듀오가 출시가 좀 됐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주로는 이제 글라이세믹 로어링 이펙트에 대해서 좀 많은 결과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카디오베스쿨러 아웃컴 트라이얼이 나왔었죠. 카멜리나 캐롤라이나 연구가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는 뭐 유사
유사하다면 또 유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지만 카멜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VD랑 레날 아웃컴을 같이 봤던 연구가 되겠고 캐롤라이나는 아주 특별하게도 이제 컴패러터가 그 플라시보가 아니고 셀폰이 유리하였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인 분석들 나왔고 사실상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임상적 근거, 그다음에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 사실은 디피포리미터 입지가 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워낙에 이제 최근에 그런 카디오베스큘러 레날 아웃컴 트라이얼들이 나오고 SGLT2 이니비터랑 GLP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굉장히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사실은 디피포리미터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초기 당뇨병 환자의 치료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그 ADA 가이드라인에서도 물론 이제 이런 메인 피규어 자체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얼리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그런 트리트먼트 페일리어를 줄이기 위해서 시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나왔던 이 대한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이 메인 피규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조기 병용요법을 쓸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기 병용은 처음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약제를 한꺼번에 씀으로써 강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KDA 가이드라인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빠른 시기에 이게 업타이트레이션 혹은 약제를 추가해라라고 하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클리니컬 이너시아를 일으키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혈당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이제 임상적인 상황에서의 글라이세믹 컨트롤은 왼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처음에 조절을 했다가 다이어트를 했다가 안 되면 모노세라피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약제를 올려가고 컨비네이션을 하고 결국 안 되면 인슐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인데 처음부터 좀 더 병합요법이라든지 좀 강력한 그런 치료를 통해서 혈당을 낮추고 그것을 유지하다가 계속해서 타겟 A1C를 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업타이트레이션을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베스큘러 아웃컴이라든지 다른 아웃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왼쪽에 이 피규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우리나라 10개 대학병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인슐린이 어느 정도에서 시작이 되었나를 좀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요. 인슐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당화 색소는 9.8%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조차도 굉장히 이제 혈당의 조절이 굉장히 안 되는 사람들한테서 인슐린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가까운 그런 치료 행태를 여전히 많이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뭐 의사 쪽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환자 쪽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보험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좀 강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실제로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것이고 물론 RCT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처음에 조기 치료, 조기 병합요법을 통해서 빠르게 early intensification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해봤을 때 5.3년 동안 관찰을 해보면 실제로 이 마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MI 67%, 스트로크 51%, 하트페일 64%. 물론 이런 그런 observational study를 통해서 그 치료의 효과를 명확하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 적어도 마이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기존의 RCT를 통해서도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디피프리미터가 가지는 어떤 위치, 포지션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강화 치료를 할 것이냐를 생각을 좀 해보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상황, 보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빨리 강한 치료를 하고 싶은데 또 저혈당이라든지 다른 어떤 리스크를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너무 떨어지다 보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좀 강한 치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메폴민과 디피프리미터의 조합이 굉장히 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이전에 이제 RCT들을 좀 살펴보면 리나글리틴 단독으로 썼을 때 당화세수 0.6% 정도 떨어졌고 메폴민 1000 썼을 때는 0.8% 정도였습니다. 이거를 맥시멈 도즈까지 올려서 쓰고 나서는 당화세수는 1.7%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민 베이스라인 A1C가 8.7%였기 때문에 대략 7%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혈당 수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4주 연구 기간 동안 그래도 6.5% 미만 도달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봤을 때 메폴민을만 썼을 때는 22% 정도였는데 리나글리틴과 메폴민을 컨비네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트라젠타 듀오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40% 정도, 2배 정도 가까운 수치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폴민 도우즈에 따라서도 좀 나눠서 보면은 한 50%까지 맥시멈 도이즈에서 50%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약제를 병합요법의 약제를 선택할 때 DPP 이니비터가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약제, 다른 DPP 이니비터가 가지고 있는 에비던스가 좀 있습니다. 빌다글립틴 가지고 했던 연구들에서도 초기부터 메폴민과 같이 병합을 했을 때 한 가지 약제로 시작을 하는 것, 특히 메폴민을 시작하는 것보다 프라이머리 페일리어, 세컨더리 페일리어에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연구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당뇨병의 기간에 따라서 물론 약제의 효과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디프리미터는 비교적 일관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제 당뇨병 오래된 사람들한테서도 더 혈당이 잘 떨어지는 효과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이런 약제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큰 팩터는 이 약제를 시작했을 때 A1C 레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계속해서 나왔던 제시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아시아인처럼 BMI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한테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기관과 상관없이 굉장히 일관된 당화색소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급성고혈당 환자에서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급성고혈당이 있는 경우 DK나 HHS 준하는 상황이라든지 응급실에 와야 되는 상황에서 먹는 경구 약제를 쓰는 건 힘들죠.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그런 환자들한테서는 컨티뉴어스 인슐린 인퓨전을 하거나 혹은 MDI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혈당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경구약제와 혼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간편한 방식으로 혈당 조절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뭐 급성고혈당의 위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입원을 했다가 이제 인슐린을 같이 쓰고 하면서 뭐 MDI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 가장 이제 저희가 쉽게 그리고 많이 선택하는 조합이 베이사 인슐린과 디피프리미터 조합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이 스페인에서 진행되었던 리얼월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든지 입원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베이자 볼루스 인슐린 레지멘 그리고 베이사 인슐린과 리나글리틴을 썼던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베이자 볼루스니까 한 번 정도 레피드 액팅 인슐린을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공복 혈당이라든지 아니면 매 식후의 혈당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별로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입하는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이번 상황에서도 혈당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그 인슐린 도우즈를 봤을 때 이 베이살 도우즈가 대략 이 베이사 볼루스 레지멘 그룹과 리나글리틴 베이살 인슐린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이벤트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DPP-4 이니비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정적 혈당 조절에 부합하는 내용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DPP 이니비터가 베타셀 펑션을 유지하거나 혹은 보존해 준다라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 리나글립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있는데, 뭐 심지어는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리나글립틴도 거기에 대해서 동물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을 그대로 임상적으로 휴먼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DPP 리미터를 쓰고 나서 베타셀 펑션, 뭐 호마 베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가 좀 고려될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혈당의 감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약제 자체에 대한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저혈당 고위 연구 난자. 사실은 굉장히 이제 DPP 리미터가 가장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중요한 문제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당뇨병의 치료가 계속되는 한은 이 저혈당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슐린을 쓰는 한에서는 여기서 벗어나긴 어렵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일반적으로 저혈당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은 일단 설포니유리아가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고, 뭐 인슐린은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엑서사이즈와 그리고 식사의 문제, 그다음에 알코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혈당이 문제가 됐던 것은 저혈당으로 인해서 환자가 괴롭고, 또 하나는 응급실에 방문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이전에 그런 인텐시브 글라이세믹 컨트롤 트라이얼을 보면은 저혈당 그 자체가 어떤 모탈리티 증가에 기여한다 라고 하는 서제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혈당의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캐롤라이나 스터디는 이 카디오베스컬 아웃컴 트라이얼인데, 다른 DPP 이니비터와 달리 리나글립틴은 이 글리메피라이드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글리메피 1에서 4mg 쓰는 도수와 비교를 하여서 카디오베스컬 아웃컴 트라이얼을 진행하였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3포인트 베이스 스위디스 non-fatal MI 스트로크이 되겠습니다. 환자들은 2형 당뇨였는데 비교적 10년이 넘지 않은 early type 2 DM 환자들이었지만, 어쨌든 CV 리스크가 증가된 사람들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카디오베스컬 아웃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제시되는 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이벤트에 있어서 거의 4배 정도 차이를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하이포글라이세미아는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아웃컴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연구에서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65세는 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65세 미만이 51%였고,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49%였다는 뜻이겠죠. 반수 정도가 굉장히 노령층 환자들이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좀 취약할 수도 있고 저혈당이 위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이 연령 그룹과 상관없이 이 저혈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리나글립틴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너무나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결과이기도 했지만, 이 리스크 감소의 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케이디와 하트페일러 동반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스케이디랑 하트 페일러가 있을 때 프라이머리 이제 스탠다드 테라피는 SGLT2 이니비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된 바이고, 근데 SGLT2 이니비터를 쓰다가 DPP 이니비터를
어떤 약을 또 추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는 메폴민과 DPP4 이니비터를 쓰다가 뭐 SGLT2 이니비터를 추가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메폴린과 SGLT2 이니비터를 쓰다가 DPP4 이니비터가 추가된 그런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DPP4 이니비터가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DPP4 이니비터를 쓰고 나서 SGLT2 이니비터가 추가된 연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이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봤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고, 메타 분석처럼 진행을 하였는데 SGLT2 이니비터, DPP4를 같이 쓰는 경우, 그리고 DPP4 이니비터에 SGLT2 이니비터가 추가된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DPP4 이니비터만 쓰거나 DPP4 이니비터에 플라시보만 쓴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냐. 대략 0.5에서 0.6%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이 썼을 때보다 오히려 이제 하나가 추가되었을 때 효과가 더 잘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팩터가 간섭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포글라이세미아 UTI 제니탈 트랙 인펙션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에피커시 자체는 추가된 것이 좀 나았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동시에 이 약제를 썼을 때 이 저혈당이라든지 UTI 된 리스크가 오히려 조금 더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존의 임상 결과들 모아서 살펴보게 되면 동시에 약제가 투여되는 경우에 어떤 세이프티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슐린 관련해서는 임상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이사 인슐린에 추가된 플라시보 컨트롤 트라이얼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이 연구에서 24주 동안 봤을 때 플라시보 대비했을 때 약 0.4% 정도의 당화색소 감소가 관찰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애드버스 이벤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76주까지 이제 연장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본 것인데, 24주 때는 한 0.65%, 그 다음에 52주 때는 0.5% 정도의 차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하이포글라이세미아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바디웨이트 체인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조금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RCT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체중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인슐린 쓰고 나서 거기에 있어서는 좀 분명한 이점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엘더리에서 이 인슐린에다가 이 트라젠타를 추가를 했을 때 효과가 되겠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서 혈당 강화 효과가 좀 더 잘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77%였고 오버럴하게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이벤트가 오히려 더 낮아졌다라고 이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우리가 인슐린을 쓰는 엘더리 환자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정말 타이트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밥은 안 먹고 인슐린은 맞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제 세컨더리 그런 드럭으로서는 DPP4 이니비터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CKD 환자에서 임상들도 여러 가지가 좀 있었고, 베이사 인슐린에 추가됐던 그런 임상이 있었고요. 이 키드니 펑션과 상관없이 모집했었고, 두 번째 연구는 이제 Severe Renal Impairment, 그 GFR 30 미만인 사람들 대상으로 하였고, 이때는 뭐 백그라운드 메디케이션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GFR이 30 미만이었으니까 백그라운드 메디케이션에 인슐린이 상당수 많이 포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들을 통해서 레날 임페어먼트 수준에 따라서 60에서 90, 30에서 60, 30 미만, 여기서 혈당 강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보았는데, 60에서 90인 경우에 0.6% 정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0.5% 정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키드니가 안 좋은 환자들한테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인슐린에 애드온했을 때 좀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포글라이세미아도 여기 측정을 하였고, 뭐 예상했다시피 두 군간에 뭐 일단은
이 레나 임페어먼트 상황에 상관없이 굉장히 낮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간질환 동반 환자에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간질환도 많이 동반이 일단 되어 있고요. 내시 같은 경우에는 동반이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간암이라든지 어드밴스드 LC라든지 이런 거의 리스크를 올린다라는 데이터들도 꽤 있습니다. 뭐 당뇨병 환자의 아주 주된 사망 원인은 아니겠지만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트라젠타 같은 경우에 이런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헤파틱 임페어먼트의 어떤 스테이트와 상관없이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 리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농도가 쌓이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걸 이제 확인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파틱 디스오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혈당 강화 효과를 봤을 때 두 군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전성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키드니에 대한 안전성도 있고 저혈당에 대한 안전성도 있고 체중에 대한 안전성도 있고 근데 하나 추가를 하자면 이 리버 디지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디피브리미터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죠. 지금도 아마도 성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많이 프리밸런트하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좀 재밌는 연구인데 영국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약 디피브리미터 조사를 했는데 CKD 스테이트에 따라서 우리가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도 있습니다만 이 부적절하게 쓰고 있는 용량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했을 때 약 30%, 3명 중에 1명은 부적절하게 용량을 쓰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어드밴스드 CKD 환자에서 기존의 용량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라든지 우리나라에도 10개 정도의 디피브리미터가 있죠. 그 중에서 5개 약제 정도는 용량 조절 없이 쓸 수 있는데 그 외의 약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메폴민 같은 경우에 이제 CKD 스테이트가 진행이 될수록 저희가 도수를 낮추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메폴민보다 디피브리미터가 더 이 도즈 타이트레이션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건 여기에 대해서 좀 무지할 수도 있고 신경을 안 써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메폴민은 우리가 CKD가 이제 GFR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메폴민 계속 줄여가는 경향들이 있는 반면에 디피브리미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인데 포퓰레이션 베이스드 코호트 스터디로 진행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철영 교수님께서 진행하셨고 디피브리미터를 부적절한 용량을 쓰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부적절하게 쓰는 것이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봤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82,000명 정도의 환자들 당뇨병이 있고 CKD가 있고 디피브리미터를 처방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부적절하게 쓰는 사람과 적절하게 쓰는 사람 통계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캐릭터 자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나이는 대략 65세 정도였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적절하게 쓰는 처방 비율은 떨어집니다. 그만큼 좀 더 교육이 많이 되거나 홍보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에 대한 발생 위험을 봤는데 부적절하게 쓰는 것이 사망의 위험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보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보정할 수 없었던 한계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부적절하게 쓰는 것이 건강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은 시비어 하이포글라이세미아에 대한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특히 CKD 스테이지 4 환자에서는 부적절하게 쓰는 경우에 이런 시비어 하이포글라이세미아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것이 모탈리티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응급실 방문의 발생 위험에서도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부적절하게 쓰는 비율은 이제 떨어지고 있으나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 저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제시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나글립틴은 사실 단일 용량으로 나와 있고 CKD 스테이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약제를 처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려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리나글립틴, 트라젠타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에 대한 다양한 에비던스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말 단순화된 치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는 분명히 역할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임상 상황에서 리나글리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잘 정리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질의응답은 두 번째 강의까지 다 듣고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김남은 선생님 해주신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 창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두 번째 강의까지 듣고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당뇨병을 전공하거나 아마 내분비학을 전공하고 계신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실제 이 트라젠타의 장점인 이제 키드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프롤로지스트의 어떤 뷰를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오늘 아주 좋은 기회를 저희들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내과 전문가이신 안신영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겠는데요. 안신영 교수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수련 받으시고 분당 서울대병원 거쳐서 지금 현재는 고대구로병원 신장내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신장학회, 고혈압학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소중한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안신영 교수님께서 해주실 강의의 제목은 How to Manage Type 2 Diabetes with CKD Patient in Nephrologist's View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장내과 안신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고 CKD가 동반된 타입 2 DM 환자에서 현재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중에서 DM CKD 환자에서 환자를 매니지할 때 DPP4 이니비터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실제로 대표적인 DPP4 이니비터인 리나글립틴의 실제 그 리얼월드에서의 클리니컬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T 이후에 새로 생긴 당뇨 환자에서도 DPP4 이니비터가 어떤 혈당 강화 효과를 이제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2015년 데이터를 가지고 본 것인데 ESRD로의 진행을 살펴본 자료이고 연령대에 따라서 인시던스와 프리발런스를 본 것입니다. 보시면 고령에서 이제 2010년 이후 고령에서 엔드스테이지로의 진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ESRD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가 되겠습니다. DM 네프로패시가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이제 ESRD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당뇨병 환자에서 신장병증의 유병률을 이제 살펴본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그 네프로패시를 알부민 유리아 또는 이제 GFR의 감소를 가지고 하였을 때 연령대로 나눠서 보시면 65세 이상에서 이제 알부민 유리아가 동반되거나 GFR이 60 이하로 감소된 경우가 각각 26%와 23% 해당이 되었고, 이 둘을 모두 합했을 때 65세 이상에서는 약 39%의 환자들이 이제 CKD가 동반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에서는 이제 당뇨와 CKD가 같이 있다는 게 예상이 가능한 상황인데 30세 이상의 비교적 젊은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도 그 유병률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서 CKD 유무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매니지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본 자료입니다. 사망 진단서에서 등록된 이제 진단명을 기준으로 하여서 보였을 때
당뇨 릴레이티드 디지즈로 사망 진단서에 진단명이 입력된 경우가 전체 사망 원인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두 번째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는 ESRD로 진행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면서 또 ESRD의 환자들의 아웃컴을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타입 2 당뇨 환자, 타입 2 CKD 환자에서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 버든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3포인트 메이스나 또는 카디오바스쿨라 데스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로 입원을 보시게 됐을 때 심기능이 감소된 60% 이하로 감소된 환자에서 공이 모두 이벤트가 그러니까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GFR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런 카디오바스쿨라 모비디티나 관련된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타입 2 당뇨 환자에서 실제로 동반된 당뇨 그러니까 신기능의 정도에 따라 신질환의 동반된 신질환의 에비던스에 따라서 이제 사망률을 본 것인데 알부민 유리아가 동반된 경우 또는 GFR이 감소된 경우 그리고 이제 알부민 유리아가 동반되면서 GFR이 모두 감소된 경우에서 급격하게 사망률에 그러니까 10년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알부민 유리아가 GFR이 모두 감소된 환자에서는 약 47% 리스크가 증가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입 2 DM 환자에서 이제 알리스크린을 그러니까 레닌 이니비터를 애드했을 때 카디오레날 엔드포인트에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약 8,500명의 타입 2 DM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였고 환자가 진단 당시, 그러니까 인롤 당시에 카디오바스큘라 또는 레날 이벤트의 하이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인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크로 알부민유리아가 지속적으로 있거나 GFR이 감소되면서 마이크로 알부민유리아가 있거나 또는 GFR이 감소되면서 카디오바스쿨라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이 참여가 되었고 이 환자들에서 ACE 이미터나 ARB는 복용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알리스키린을 주거나 또는 주지 않거나 해서 이제 아웃컴을 본 것입니다. 약 32개월 정도 팔로우업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컴포즈 아웃컴이나 프라이머리 컴포짓 아웃컴에서는 군과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이 연구를 가지고 이제 포스트혹 아날리시스를 한 것을 보았을 때 베이스라인 대비 6개월 시점에서 알부민 유리아의 감소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레날 이벤트와 또는 카디오바스쿨라 이벤트의 발생 위험도의 리스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분석한 것인데 베이스라인 대비 30% 미만으로 알부민 유리아가 감소했거나 또는 30% 이상 알부민 유리아가 더 많이 감소할수록 이러한 레날 이벤트나 카디오바스쿨라 이벤트에 대해서 프로텍티브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타입 2 DM 환자에서 알부민 유리아 감소가 이런 혈당을 얼마나 인텐시브하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유의한 효과를 보였었는데 프라이머리 키드니 아웃컴을 이제 ESRD로의 진행 또는 키드니 질환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GFR이 30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또는 마크로 알부민 유리아가 이제 동반된 경우를 보았을 때 보시면 인텐시브하게 혈당을 감소할수록 마크로 알부민 유리아로의 진행을 이제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의 발생도 보았는데 역시 혈당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감소할수록 단백뇨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에 대해서도 프로텍티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재 최근에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DM CKD 환자에서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 콩팥병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만성 콩팥병은 원인 질환과 상관없이 콩팥의 손상 또는 콩팥의 기능 감소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콩팥의 손상이라 함은 사구체와 여과율에 관계없이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을 포함해서 소변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있거나 또는 콩팥 조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있거나 또는 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또 이식한 콩팥인 경우에는 콩팥의 손상이 있다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 1번 또는 2번의 조건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만성 콩팥병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을 진단할 때는 이제 임상적으로는 소변 검사와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해서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소변 검사는 요 랜덤 유린으로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권장되겠고, 만약에 랜덤 유린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 담배 크레아틴 레이쇼 측정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계산은 우리가 표준적으로 측정하는 그 혈전 크레아틴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지만, 환자가 이제 임상적으로 근육량이 많은 젊은 환자에서 크레아틴이 높게 측정되거나 또는 근육량이 적은 노인의 환자에서 크레아틴이 너무 낮게 측정이 돼서 GFR이 오버 에스티메이션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스타틴 C를 같이 측정을 해서 크레아틴과 시스타틴 C를 가지고 같이 GFR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사후체 여과율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에 이제 올해 ADA와 KDIGO에서 같이 이제 컨센서스 레포트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당뇨 환자를 만났을 때 이제 그 CKD, 다이아베틱 키드니 디지즈가 동반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제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였는데, 타입 1 DM인 경우에는 진단하고 5년이 지난 다음부터, 그리고 타입 2 DM인 환자에서는 진단 당시부터 이제 다이아베틱 키드니 디지즈가 동반되어 있는지 검사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검사의 항목은 랜덤 유린으로 ACR을 구하거나 또는 GFR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제 요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에서 알부민 유리아가 디텍션이 되거나 또는 GFR이 감소가 되었을 때는 실제로 일시적으로 그러한 상황인지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GFR의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시스타틴 C를 같이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검사했을 때 ACR이 이제 2번 이상 계속 나오거나 또는 GFR이 감소된 경우에는 다이아베틱 키드니 디지즈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키드니 디지즈를 진단하는 기준은 알부민 유리아가 이제 30mg/g 이상이거나 또는 GFR이 60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를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알부민 유리아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GFR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카테고리를 나누고, 이제 초록색 카테고리는 엔드스테이지로의 진행 가능성이 많이 낮은 그룹, 그리고 이제 붉은색, 진한 붉은색으로 갈수록 스테이지로의 진행이 리스크가 높은 하이 리스크 그룹으로 이제 층화를 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우리가 이제 환자를 1년에 몇 번 정도 팔로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횟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그룹에 해당되는 환자들, GFR이 감소되어 있거나 단백뇨가 이제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적어도 1년에 4번 이상, 최소 4번 이상 이제 팔로우를 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DMCKD 환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에 금연, 그리고 이제 적절한 체중이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퍼스트 라인 드럭 테라피로는 요즘 이제 핫 이슈인 SGLT2 이니비터와 메포민을 이제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있거나 단백뇨가 있다면 라스 블로커를 사용할 수 있겠고, 또 그렇게 매니지를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다시 해서 혈당이 조절되는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약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과 그리고 적절한 약제의 사용, 혈압 조절과 혈당 조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환자들, 그 당뇨가 동반된 CKD 환자들, 그러니까 심기능이 감소된 당뇨 환자들의 아웃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여러 이제 다학제적인 접근과 그리고 이제 셀프 모니터링, 셀프 매니지먼트가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KDA에서 발표한 것인데, 당뇨 신장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뇨 진단 당시 매년 1회 이상 알부민 유리아와 사구체 여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최적의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을 이제 하면서 팔로우업을 하여서 알부민 유리아가 관찰이 되거나 신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만성 신장 질환의 단계를 정하게 되고, 각각의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환자를 매니지를 해야 될 텐데, 환자가 GFR이 보존이 되는 환자라면 SGLT2 이니비터를 구매해 볼 수 있겠다고 지시를 하고 있고, 알부민 유리아가 동반된 경우에는 에이스미터나 ARB를 이제 추가해 볼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권고하는 과정에서 GFR이 이제 팔로우업하는 과정에서 더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신장내과 전문의를 의뢰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1차 의료기관 이제 1차 의료용 근거 기반 임상 진료 지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 CKD 환자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 당뇨에 따라서 당뇨가 있는지 보시고, 당화혈색 당뇨에 따라서 알부민료가 동반되어 있다면 에이스미터나 ARB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고혈압이 있으면서 알부민 유리아가 역시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혈압 목표를 좀 더 타이트하게 봐서 130에 80 미만으로 하고, 역시 에이스미터나 ARB를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지혈증 동반 여부에 따라서, 또 환자의 신기능이 중등도 이상으로 감소된 경우에는 GFR 감소와 따른 메타볼릭 엑소시스나 아네미아, 칼슘 포스포러스와 같은 그 미네랄 질환들을 이제 같이 평가를 해서 매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최근에 그 ADA KD고 그 컨센서스 레포트에서 경구 혈당 강화제과 인슐린을 이제 다 통합해서 아웃컴을 이제 CKD 진행,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하트 페일리어, 그다음에 혈당 강화 효과, 하이포글라이세미아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웨이트 리덕션, 그다음에 비용,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약제별로 장단점을 본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1차 약제로 이제 권장되고 있는 메포민과 SGLT2 이니비터가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제들이 항상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메포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물지만 메포민 어소시에이티드 락틱 에이소시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포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주기적으로 신기능을 평가해서 GFR이 이제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신기능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GFR이 4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용량을 감량해야 되겠고,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메포민을 4년 이상 복용한 경우에는 바이타민 B12 디피션시가 동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B12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인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이제 초기에 그 우려가 됐던 이제 유리나리 트랙 인펙션 문제는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약을 시작할 때 제니탈 하이진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SGLT2 이니비터 를 쓸 때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 그 GFR의 감소인데, 이제 하이포볼레미아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환자가 현재 그 그러니까 라식스와 같은 다이어틱스를 같이 복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할 때는 볼륨 디플리션이 동반되지 않도록 잘 보아야 되겠고, 필요하면 다이어틱스를 잠깐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이아베틱 케토엑소시스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블러드와 유린에서 케톤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 자체만으로는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잘 오진 않지만, 이런 다른 약제들을 같이 사용했을 때는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발생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도 역시 이제 복용하였을 때 GI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적은 용량에서 천천히 타이트레이션 하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투여하고 있는 약제들이 용량 조절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표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포민은 GFR 30 미만에서는 중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도 아직은 이제 신기능의 중등도 이상으로 감소된 환자에서는 도즈 리덕션을 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비교적 신기능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 주사제가 대부분인 단점이 있겠고, DPP-4 이니비터는 약제에 따라서는 이제 신기능에 따라서 도즈 리덕션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리나글리틴과 같이 신기능과 상관없이 도즈 리덕션이 필요하지 않은 약제들도 있고 경구약이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설포닐 유레아나 다른 이제 사이아졸리딘의 디온 같은 약제들도 신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도즈를 이제 리덕션 하거나 중단해야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KD 환자에서 DPP-4 이니비터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CKD 환자에서 당뇨가 동반되어 있을 때 헤모글로빈 A1C의 타겟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표입니다. CKD의 그러니까 신기능의 감소가 중증인지 또는 마크로바스쿨라 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동반되어 있는지, 그 외에 환자가 동반되어 있는 다른 코모비디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기대 여명과 그리고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얼마나 빨리 혈당을 회복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헤모글로빈 A1C의 타겟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당연히 중증의 환자들은 그러니까 라이프 익스펜던시가 이제 얼마 길지 않거나 동반 질환이 많거나 GFR이 많이 감소된 환자에서는 헤모글로빈 A1C 타겟을 조금 더 높게 이제 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중증의 저혈당, 특히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발생이 신기능의 아웃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본 것인데, 시비어한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과 대비해서 한 번 발생한 경우 또는 2번 이상 발생한 경우 추적 관찰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시면 모두 다 엔드스테이지 진행의 리스크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KD 환자에서 특히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발생하는 것은 레날 아웃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DPP-4 인히비터는 우리가 이제 경구로 먹고 있는 약제이고, 엔도지너스 인크레틴의 하프라이프를 길게 유지시켜주면서 인슐린의 시크리션을 촉진시키고 또 글루카곤의 시크리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헤모글로빈 A1C 혈당 조절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 오히려 하이포글라이세미아의 리스크는 이제 낮은 약제가 되겠습니다. DPP-4 이니비터는 이런 여러 가지 실험실 레벨에서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키드니에 신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나 인플라메이션, 에이팝토시스, 파이브로시스를 모두 감소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신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실험 연구들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타입 2 DM 환자에서 이제 CKD가 동반된 타입 2 DM 환자에서 우리가 SGLT2 이니비터나 메포민을 제외한 다른 약제들을 추가로 고려하였을 때 DPP-4 이니비터가 이제 차지하는 포션을 보시면 신기능이 감소된 환자 또는 투석하는 환자에서, 그리고 하이포글라이세미아의 리스크가 높아서 하이포글라이세미아를 최대한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환자에서, 그리고 이제 인젝션을 원하지 않는 환자에서 우리가 DPP-4 이니비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DPP-4 이니비터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요 5가지를 많이 쓰실 텐데요. 그 중에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약제들은 이제 어느 정도 키드니로 익스크리션이 되기 때문에 신기능에 따라서 용량을 감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리나글리틴인 경우에는 키드니 익스크리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신기능과 상관없이 도즈를 리덕션 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나글립틴의 이제 임상 클리니컬 아웃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나글립틴을 투여하였을 때 헤모글로빈 감소, 헤모글로빈 A1C가 감소되는 효과는 신기능에 따라서 모두 모든 범위의 신기능 환자에서 헤모글로빈 A1C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는 중등도 이하로 신기능이 감소된 환자에서 리나글립틴의 에피커시와 톨러러빌리티를 평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타입 2 DM 환자에서 GFR 60 미만의 환자를 인루를 하였고, 이 환자들을 이제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연구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고, 첫 페이즈 1에서는 이제 12주 동안 진행하였고, 리나글립틴과 플라시보를 투여하였습니다. 페이즈 2에서는 플라시보를 투여한 그룹을 다시 글리메프라이드로 이제 스위치를 해서 혈당 강화 효과나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보시면 페이즈 1 12주 동안 플라시보 대비 리나글립틴을 투여한 군에서 유의하게 헤모글로빈 A1C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페이즈 2에서 글리메프라이드가 플라시보 그룹에서 이제 글리메프라이드로 바꿔서 쭉 보았을 때 52주까지 팔로우업을 하였는데 두 군에서 이제 헤모글로빈 A1C가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그 리나글립틴이 투여된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헤모글로빈 A1C 감소가 유지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혈당 이벤트인데요. 보시면 글리메프라이드를 투여한 그 페이즈 2 연구에서 보시면 리나글립틴을 투여한 그룹에서 저혈당 발생 이벤트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여하는 기간 동안 GFR의 변화를 보았는데, 리나글립틴 투여 그룹이나 글리메프라이드 투여 그룹 모두 신기능에 유의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리나글립틴이 이제 안정적으로 신기능에 영향이 없으면서 헤모글로빈 A1C는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고, 저혈당의 위험성은 이제 많이 위험도는 낮다는 것을 연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기간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의 신기능이 감소된 환자에서 장기적으로 리나글립틴을 투여하였을 때 롱텀 에피커시를 본 것인데, GFR이 30 미만인 환자들이 인롤이 되었고, 이 환자들에서 이제 플라시보 대비 리나글립틴을 투여하였을 때 이제 본 것입니다. 투여하는 전 기간 동안에 리나글립틴을 투여하였을 때 헤모글로빈 A1C 감소 효과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확인이 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이벤트도 역시 플라시보 대비 크게 차이가 없었고, 특히 CB와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이벤트는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입 2 DM 환자에서 리나글립틴을 투여하였을 때 알부민 감소 효과를 본 것인데, 리나글립틴을 투여한 그룹에서 알부민 유리아의 감소 효과가 플라시보 대비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부민 투여 감소 효과는 헤모글로빈 A1C의 감소 정도와 상관없이 헤모글로빈 A1C가 얼마 감소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의하게 모든 그룹에서 알부민 유리아가 감소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리나글립틴을 장기간 투여하였을 때 심혈관계 및 신장 안정성 프로파일을 평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타입 2 DM 환자를 인로를 하였고, 하이 리스크의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나 또는 레날 리스크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인로를 하였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 케어를 하면서 리나글립틴을 애드하였을 때 이제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서 그 카디오바스큘라 아웃컴이나 또는 세컨더리로 키드니 아웃컴을 보았을 때 이제 리나글립틴 투여한 그룹이 이제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서 넌 인피리어하다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나 넌 페이탈 MI, 넌 페이탈 스트로크를 보았고, 세컨더리 아웃컴 키드니 세이프티를 본 것은 키드니 질환으로 데스나 또는 ESID로의 진행 또는 GFR의 40% 이상 감소,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이제 리나글립틴 그룹에서 그 플라시보 그룹 대비 이제 넌 인피리어하다는 것이 연구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다른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서 다양한 신기능을 가진 그 타입 2 DM CKD 환자들이 많은 부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KD 프리밸런스가 연구에 인롤 당시 CKD 프리밸런스가 약 74% 정도 되었고, 그 중에서 중증의 GFR이 감소된 환자가 약 15%, 또는 60 미만으로 GFR이 감소된 환자가 62% 차지하였고, 또 GFR이 감소되면서 마크로 알부민 유리아가 같이 동반된 환자가 약 27%
차지되었습니다. 아까 처음 앞서 보여드렸던 그 KDIGO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적어도 그 모더레이트 이상 리스크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약 93% 정도 차지가 돼서 기존의 다른 여러 연구들에 비해서 비교적 상당수 많은 환자들의 DMCKD 환자들이 포함이 되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제 세컨더리 키드니 아웃컴을 보았을 때 키드니 디지즈로 인한 사망이나 ESRD로의 진행 또는 GFR 감소 이런 것들을 모두 보았을 때 리나글리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그 차이가 없이 넌 인피리어하다는 게 이제 진단이 밝혀졌고, 이러한 그 심혈관 질환 또는 키드니로서의 안정성 프로파일은 신기능 손상 정도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것이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이제 아시아인을 따로 서브그룹으로 아날리시스를 하였을 때도 우리나라 이제 포함해서 아시아인만 본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리나글리틴을 투여한 그룹과 이제 플라시보 대비 넌 인피리어하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특히 하트 페일리어로의 입원, 하스피탈리제이션을 보았을 때는 리나글리틴을 투여한 그룹에서 좀 더 프로텍티브한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백뇨 감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을 때 단백뇨 감소 효과가 리나글리틴 그룹에서 유의하게 단백뇨가 감소된 효과를 보여주어서 단백뇨 감소에 대해서 DPP4 이니비터의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라인 대비 GFR 수치 변화를 보았을 때도 인롤 당시 GFR에 상관없이 연구 기간 동안에 이제 플라시보 그룹 대비 신기능의 변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신기능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그 DPP4 이니비터가 다양한 약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날 세이프티나 레날 펑션적인 측면에 대해서 리나글리틴은 비교적 그 뉴트럴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알부민유리아 감소에 대해서는 확실히 베네핏이 증명이 된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식 후 환자에서 당뇨가 발생하였을 때 리나글리틴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식과 간이식 환자에서 이식 후 당뇨 발생률은 약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이식 환자에서 당뇨가 발생해서 DPP4 이니비터를 투여하였을 때 약제별로 헤모글로빈 A1C 감소 효과를 본 것인데, 리나글리틴 그룹에서 감소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DPP4 이니비터가 비교적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고, 그 중에서 리나글리틴은 신장으로의 익스크리션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신기능에 상관없이 용량 조절 필요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앞 시간에 선생님께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신기능에 따라서 용량 조절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트라젠타의 가장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네프롤로지 선생님 모시고 굉장히 좋은 강의, 굉장히 또 자세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 강의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 질문을 하나씩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두 분 선생님들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 치료를 가장 우선순위로 권고하고 있는데, DPP4 이니비터의 경우는 어떤 환자군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굉장히 뭐 사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또 임상의사로서 당뇨병 약제를 처방할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분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김남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일단 초기에 강화 치료를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적절한 약제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프레일한 엘더리 환자에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약제가 아닐까, 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뭐 안 교수님은 당뇨병 환자만 전문으로 보고 계시진 않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선생님의 관점에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최근에 SGLT2 이니비터가 신장 기능 관련해서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신장 기능이 나쁜 당뇨병 환자를 접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SGLT2 이니비터를 또 어떤 사람은 DPP4 이니비터를 우리가 실제 뭐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돼 있더라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선택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그 DPP4 이니비터인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혈당의 리스크가 가장 낮고 신기능 감소에 따라서 용량 조절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GFR이 30 미만인 환자에서 타입 2 당뇨가 처음 발생이 된다면 이제 그런 환자에서 가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약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기능이 중등도 이상 감소된 환자에서 이제 가장 쓸 수가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GLT2 이니비터를 최근에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주로 GFR이 이제 적어도 45 이상 유지가 되면서 UAE에서 파이유리아가 없이 조금 UAE가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그런 이제 뭐 식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사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SGLT2 이니비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하신 선생님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질문 이제 지나가고 두 번째 질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병용 치료 전략은 우리 베리파이라고 하는 연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다른 DPP4 이니비터들도 이니셜 컨비네이션 관련해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마 김남훈 선생님 강의 중에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 초기 병용 치료에 대한 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3제까지 쓴 연구도 있었고 처음부터 인슐린 펌프를 쓴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베리파이 연구가 특별했던 것은 굉장히 초기 환자들 대상으로 했다는 거. A1C 6.5에서 7.5% 정도 환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페일리어랑 세컨더리 페일리어까지 봤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특별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DPP 이니비터도 동일한 결과를 나올 것이냐, 사실은 그건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같은 계열로서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 김남은 선생님 강의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SGLT2 이니비터와 DPP4 이니비터 병합요법, 이게 뭐 제니탈 인펙션이라든가 저혈당 측면에서 뭔가 좀 더 안전하다 이런 관련된 데이터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때 이제 메타 분석 결과를 보여주셨었는데요. 혈당 강화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뭐 각각의 약제를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근데 두 개를 같이 쓰는 것과 각각 하나씩 쓰는 거를 비교했던 연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A1C 레벨의 감소만을 봤을 때는 1+1이 2가 되진 않았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한 1.8 정도의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실 쓰는 순서와 관련된 메타 분석들도 몇 가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DPP4 이니비터 먼저 주고 SGLT2 이니비터 줄 거냐, SGLT2 이니비터 먼저 주다가 DPP4 이니비터 줬을 때 어떤 방법이 더 혈당 강화 효과가 좋겠느냐, 뭐 이런 메타 분석 결과들도 몇 가지 발표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뭐 그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메타 분석들은 DPP4 이니비터에 SGLT2 이니비터를 다 나중에 붙이는 게 그 반대의 경우보다 혈당 강화 효과가 조금 더 좋다.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뭐 최근에 다른 결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때는 그런 순서가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번째, 굉장히 질문이 많거든요. 네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리나글립틴 외에도 신장의 환자의 용량 조절이 필요 없는 약제들이 있는데 약제들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바꿔 말하면 여러 신장의 환자에서 용량 조절 필요 없는 여러 DPP4 이니비터 중에 리나글립틴은 도대체 뭐가 더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안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그 DPP4 이니비터들 중에 이제 뭐 몇 가지 그러니까 리나글립틴을 제외한 다른 이제 그 약제들도
신기능에 상관없이 용량 조절이 안 해도 되는, 용량 조절 안 해도 되는 약제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제가 뭐 경험이 많진 않지만 이렇게 써보면 헤모글로빈 A1C가 감소되는 효과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스위치를 해보고 저희가 이제 헤모글로빈 A1C가 이제 조금 올라가거나 그러면 다시 이제 이전 약으로 좀 바꾸면서 써보고요. 그 DPP4 이니비터들도 이제 시타글립틴이나 그런 약제들은 신기능에 따라서 이제 도즈 리덕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나글립틴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GFR이 감소가 돼도 도즈 리덕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남우 선생님 뭐 더 추가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뭐 정확하게 어떤 질문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약제 뭐 약동학이랑 이런 걸 여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뭐 잘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디피 리미터마다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경쟁적으로 붙느냐 아니냐 아니면은 키드니로 익스크리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그런 차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약제마다 약간씩의 그런 당화색소의 차이들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 중에서 리나글립틴은 뭐 비교적 강한 축에 속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임상적으로 아주 큰 차이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제가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리면 임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장 기능이 나쁠 때 도즈 리덕션 하지 않아도 되는 DPP4 이니비터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몇 종류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약이 리나글립틴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 대상으로 아까 안 교수님 보여주셨지만 시비어 리나 임페어먼트 대상으로 랜덤 RCT를 진행했었던 연구 약제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찾아보시면. 그리고 또 앞서 뭐 카멜리나 연구 같은 것도 소개해드렸는데 카멜리나에 굉장히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굉장히 대규모의 RCT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연구가 사실 도즈 리덕션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약제 중에 그런 데이터를 가진 약이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리나글립틴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연구가 진행된 약이다. 그런 점에서는 타 약제와 비교될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리나글립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 늘 저희들이 많이 들어본 질문인데 자, 뭐 여러 가이드라인이 있고 뭐 SGLT2 이니비터의 연구도 많이 나오고 또 환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맞춤 치료 약제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SGLT2 이니비터와 DPP4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제를 어떤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을 하시느냐, 어떤 특성을 가진 환자들에서는 어떤 약제가 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떤 약제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건 김남우 교수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죠. 일단 한 5년 정도 전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가이드라인은 이제 오픈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약제를 우선적으로 권고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모든 약제를 늘어놓고 환자의 어떤 약제의 캐릭터를 맞춰서 써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SGLT2 이니비터가 다른 약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SGLT2 이니비터를 쓰는 데 있어서의 컴펠링 인디케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하기 어려운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KD, 그 다음에 하트 페일리어가 가장 대표적인 컴펠링 인디케이션이 되겠고 뭐 ACE, CV도 같이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DPP4 이니비터는 저는 아직은 그런 이전에 5년 전에 그 가이드라인에 멈춰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컴펠링 인디케이션은 없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PP4 이니비터를 써서 좋을 만한 상황들에서는 그걸 선택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아시아인 분석 연구에서 하트 페일리어에 리나글립틴이 조금 더 페이버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안 교수님 강의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답변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 네.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자세하게 좀 더 찾아보지는 않아가지고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설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를 설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질문 카드에 올려주신 질문 중에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주제랑은 별 관계가 없지만 우리 또 안 교수님 모셨으니까 알부민료가 동반된 경우에 ARB ACE 이니비터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약제마다 차이점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셨거든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번 코멘트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라스 브로커를 많이 사용하고 그중에서 이제 에이시미터나 ARB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장내과 의사들은 이제 ARB를 좀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저 역시도 ARB를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환자가 이제 동반 질환에 따라서 에이시미터를 이미 복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이제 AC 이니비터를 ARB로 바꾸진 않습니다. 네. ARB 중에서 특별히 뭐 선호하시는 그런 성분이 있으신지요? 특별한 건 없으신가요? 네. 네. 골고루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선 뭐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앞서 안 교수님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만성 콩팥병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이식받은 신장은 만성 콩팥병으로 정의한다 이런 내용이 잠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 현재 이재팔이 정상이고 유린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그 사람은 만성 콩팥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선생님. 아, 그럼 이제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네, 네. 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장 이식 환자를 병원에서 많이 보는데 일단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분께 공통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오늘 10주년을 맞아서 트라젠타 관련 심포지움을 우리가 열었는데 앞으로 DPP4 이니비터가 어떤 이제 포지션을 좀 차지할 수 있겠느냐. 당뇨병 또는 당뇨병 CKD를 동반한 환자를 포함해서 뭐 SGLT2 이니비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DPP4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이 어떤 포지션에서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우 선생님 예상되지 않은 질문이라서 아니, 예상되지 않다기보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아서. 내용 네네. 그냥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SGLT2 이니비터하고 비교했을 때는 DPP4 이니비터가 가지는 어떤 포지셔닝이 좀 많이 위축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네. 만약에 신장 질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신장 질환이 없거나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높지 않은 그런 환자들, 그게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환자들에서 약제를 선택할 때는 저는 이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오픈된 가이드라인. 그래서 환자의 어떤 특성을 보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비만하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뭐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인지, 육체 활동이 많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제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는 디피브리터가 하나의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신장 기능이 좀 감소되어 있는 당뇨병 환자, 첫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를 만났다고 가정하면 실제 선생님 두 분은 현재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SGLT2 이니비터를 무조건 처방하시나요?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좀 GFR을 보긴 하는데 GFR 45 이하인 환자에서는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GFR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이제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는 SGLT2 이니비터를 이제 많이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GFR이 60 이상 유지가 돼도 고령의 환자에서 이제 썼을 때 초반에 좀 GFR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조금 몇 번 있었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DPP4 이니비터를 아직은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리나글립틴은 신장 배설이 거의 없으니까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한테 용량 조절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신장 배설을 보이는 리나글립틴의 경우에는 왜 도주 리덕션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마지막 질문이. 실제로는 우리 도주 리덕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DPP-4 이니비터가 한 4가지 정도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신장 배설이 있는 약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제들은 그럼 왜 도주 리덕션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제미글립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네, 그건 좀 잘 네. 네, 뭐 일단 제가 이 질문을 이해한 건 그렇게 이해했는데 실제로 신장 배설이 되는 약제들 중에도 도주 리덕션 안 하는 약이 있죠. 근데 그거는 신기능이 정상인 사람부터 나쁜 사람들끼리를 쭉 두고 PK, PD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이 똑같은 용량을 약을 먹어도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PK, PD 데이터를 보고는 용량 조절이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실제로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한테 이 약이나 또는 플라시보를 줬을 때 정말 아무 문제 없느냐 효과나 안전성에 사실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리나글립틴이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강의에서 여러 선생님들 아주 기초부터 상당히 업데이트된 지식까지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새롭게 또 공부하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심포지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리나글립틴이 10년이 되면서 오늘 심포지움을 가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향후 10년간에도 우리 두 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DPP-4 이니비터가 가지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선생님들 보시는 환자들 중에 이 DPP-4 이니비터 중에 특히 리나글립틴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자군을 잘 선별하셔서 잘 사용하신다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약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신 세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포텐 심포지엄 내외에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 또는 유한양행 담당자분께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